안녕하세요, 여러분.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 이어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 진행 단계에서 직면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희롱 문제부터 진행합니다. 여러분, 성희롱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성희롱 피해를 입기도 하고 내가 클라이언트에게 또 성희롱을 하게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타인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언어적 성희롱.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경계가 있는데 내가 언어적으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언어적으로 그 범위를 경계를 침범하면서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죠. 그리고 보여줘야 될 것과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막 그 시각적으로 막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거북함을 느끼고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그러면 그것도 시각적 성희롱이 되겠죠. 그리고 신체적 성희롱, 그쵸? 여러분이 어르신 노인 요양원이라든가 뭐 피해자들 있는 쉼터에 가시는 분도 계신데 그들에게 허락도 없이 동의도 안 받고 막 엉덩이를 막 두드려 준다든가 어깨를 막 두드린다든가 사실 그러면 나는 위로하려고 한 행동이었지만 상대방은 그걸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스킨십 하는 걸 되게 거부하는 피해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누가 내 몸을 만지는 거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불편감이나 수치감이나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하면 그게 성희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적 언동에 대한 것을 알고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성희롱은 성적 언동 및 이를 불응한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자기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데 성적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특히 실습지에서 실습 기관의 기관장이 또 실습 지도자가 또 사회복지사인 직원이 실습생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이용해서 막 성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실습생인 우리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여 실습 환경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습생에게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실습 지도 교수인 저에게 보고해서 여러분이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지만 간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실습 지도자와 실습생과의 관계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처럼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윤리적 원칙을 준수해서 성희롱 같은 이런 범죄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고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복지 기관들이 존중하고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배려하고 또 각자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경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런 성희롱 사건이 선생님들이 그러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서 성희롱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기관에서 실습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실습생이 실습 기간에서 실습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습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변경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했던 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실습 기관 및 실습 지도자의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전문성 있는 예비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기관 및 지도자는
윤리적 지침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실습생은 현장 실습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실천 현장을 이해하고 그 역할과 업무를 모델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습 기관 및 실습 지도자의 비윤리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나도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됐을 때 비슷하게 따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고 이런 곳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이 실습 지도 교수인 저에게 보고해 주셔서 그런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또 여러분 그런 곳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우리 후배님들에게 그 기간을 가능하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 또 거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관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습지를 변경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가 언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종종 이렇게 실습지를 변경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꼭 실습 지도 교수와 상의하셔야 되고 그 상의를 통해서 기간을 변경하시고 이걸 학교에 또 제가 보고해야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120시간을 실습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경할 때 이미 수행한 실습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책에 사회복지협의회에 문의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 변경할 때는 다시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지를 변경해야 될 문제는 주로 어떤 문제일까요? 첫 번째, 실습생이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실습 지도를 받지 못했어요. 또 실습생이 실습 기간에서 할 일이 거의 없거나 주어진 업무가 단순 보조 업무로서 여러 차례 책임 있는 일을 맡겨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변화가 없어서 계속 단순 업무만 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 실습생이 성희롱을 당하고 있거나 위험 상황에 있다고 느낄 때 또는 실습생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미암아 해당 기관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 업무에서 클라이언트와 공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불가능한 것을 알았을 때 또는 기관에서 학교 수업이나 실습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대에 근무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변경할 수 없을 때 또는 실습생과 실습 지도자 간의 심각한 성격 차이 등으로 실습 지도자가 실습생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 때 또는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실무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기관에서 실습을 하게 되어서 배울 게 없다고 느꼈을 경우에 또는 기타 실습생이 실습 기간에서 실습을 할 수 없는 중대한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뭐를 해도 된다고요? 실습지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변경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실습 지도 교수와 상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습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실습생이 생활 예절과 의사소통 기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쵸, 사회생활도 많이 하시고 인생도 사시고 선생님들은 되게 인격적이시라 제가 아는 선생님들은 사실 이런 부분은 다루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한 번 더 점검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20대 학부생이라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뤄야 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워낙 인사도 잘하시고 예절도 바르시고 또 눈치도 빠르시고 그래서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습하는 동안 실습 기간에 나도 직원이다. 어떤 직원? 준직원이다. 예를 들면 인턴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이 실습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왔다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습도 사회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임해 주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원이면 그 직원의 회사의 규칙을 따르는 것처럼 실습 기간의 규범과 직장 예절을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잘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기분이 좋아요? 인사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비록 이제 나이가 뭐 40, 50이 돼도 여러분 갔는데 실습 기간에 기관장 슈퍼바이저가 20대고 30대다. 여러분보다 나이가 적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실습생으로 가셨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반가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처음 들어가자마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밝게 인사하시고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희 직원분 중에 아침에 이렇게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2층에서 저는 1층에 막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도 소장님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할 때 저는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어떤 한 친구는 인사를 잘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쭈삣쭈삣해요. 그건 이제 아마도 습관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렇게 되게 사무실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사라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를 잘하는 거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인사를 잘하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할까 말까 머뭇거리다가 망설이다가 이렇게 억지로 한다든가 또 이렇게 몸을 반틀고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어서 공손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인사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정중하게 밝고 부드러운 표정과 경쾌한 음성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시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공손한 사람이 좋으세요? 이렇게 뭔가 퉁명스러운 사람이 좋으세요? 우리는 다 사람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가능하면 밝고 공손하고 뭔가 실수했을 때 바로 인정하고 이런 사람이면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좁은 공간에서 120시간을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하시고 실수했으면 얼른 인정하시고 그러면서 그 기간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 예절입니다. 올바른 전화 사용의 3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화를 받는 거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전화를 하시는 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것이 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 여러분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목소리, 톤, 그리고 말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전화선을 통해서 다 전달되어 온다라고 생각하고 전화 예절을 잘 지켜서 그 상대방이 내 앞에 있다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담당자를 바꿔주는 일들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리에 없거나 이럴 때는 죄송합니다만 지금 부재 중이시니 오시는 대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디라고 전해드릴까요?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하시면서 여러분이 올바른 전화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바른 전화 사용의 3요소가 있네요. 첫 번째 무슨 발음이요? 정확한 발음. 버버버버벅 하다가 긴장해서 놓치는 게 아니라 저는 실습생 누구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습생 누구누구입니다. 정확한 발음을 갖고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로 누구를 찾았어. 누구누구 사회복지사님 바꿔드리겠습니다. 누구누구 선생님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고 명료한 그런 언어와 발음으로 이렇게 응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 사용 3원칙은
전화벨이 막 울립니다. 그래서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보통 전화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여성가족부에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데요. 전화로 평가를 합니다.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3번 이상, 3번 이내에 울리기 전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응대를 했느냐에 따라서도 점수를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전화로 직접 그분들이 응대하는 태도나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들을 우리도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상담이 중요하고 전화 예절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화로 통화할 때는 길게 하지 말고 3분 안에 통화를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을 때 얘기가 끝났다고 확 끊는 게 아니라 핸드폰도 마찬가지겠죠. 상대방이 끊는 걸 보시고 3초 늦게 전화를 끊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별 전화 응대가 있는데요. 여러분 국가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121페이지가 있습니다. 통화를 원하는 지명인이 부재 중일 때, 또 통화를 원하는 지명인이 다른 전화를 받고 있을 때, 통화를 원하는 지명인이 부재 중에 전원을 부탁받았을 때, 고객과의 대화 중에 전화가 왔을 때, 회사 업무에 대하여 문의할 때 등 그 사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사례까지 읽어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 업무 지시와 보고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습을 하고 있는데 업무 지시를 받았어요. 받았을 때 여러분 그 받으면은 말씀한 걸 그대로 예를 들면 뭐랄까요? 누구 선생님하고 함께 프로그램에 참석해 주세요라고 업무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네, 저기 선생님하고 함께 누구누구 선생님과 함께 프로그램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또 뭔가 길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항상 메모지를 준비하셔서 빠짐없이 메모를 잘 하시고 그것이 끝났다, 다 했다, 확인했다 그러면 그걸 보고해 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어디다 놓을까요? 어떻게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런 보고에 대해서 지시받은 거에 대해서 보고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보고 부분이 같이 연결돼서 말씀드렸는데요. 지시받은 사항을 마치면 바로 보고하는 거. 예. 뭔가 지시를 했는데 계속 보고를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은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고는 지시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 간결하게 하고 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보고 내용과 자신의 의견은 반드시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자신의 의견을 토를 단다 그러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 보고가 필요할 때는 진행 상황을 알리고 예상 질문을 사전에 준비해서 대처하는 보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아마도 예상 문제까지 준비해서 할 일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에게 지시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보고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건 다루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간식을 나눠준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다룰 때는 두 손으로 정중하게 주고받습니다. 결제를 할 때도 결자판을 두 손으로 정중하게 주고받습니다. 신문이나 책이나 서류 이런 거는 편한 방향으로 상대방이 편한 방향으로 돌려서 주는 게 좋고요. 칼, 송곳, 가위, 볼펜 등은 손제비가 상대에게 가도록 합니다. 식기류는 음식이나 입이 닿는 부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컵을 들을 때 손으로 입으로 마시는 부위를 손으로 만진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 있는 무거운 물건은 허리를 구부려 들거나 놓지 말고 무릎을 구부려 들거나 놓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상하지 않고 소리 나지 않게 다룹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같은 눈높이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 물건의 위나 아래, 속과 겉이 바뀌지 않게 물건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참 중요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 기간에 가시면 말하는 투라든가 또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한다든가 잘 듣는다든가 상호교류를 잘 하시면 좋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말하고 잘 듣고 또 필요할 때는 맞장구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셔서 자신의 마음도 잘 전달하고 또 잘 알아듣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보람 있고 되게 실습을 마치고 나서 내가 다른 기관과 다르게 많은 것을 배우고 특히 사회복지사들의 말하는 거나 태도를 통해서 내가 많이 배웠다라고 느끼고 실습을 마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바로는 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기본적인 부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였다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